안녕하세요. 리얼페이스의 유선영입니다. 네, 6.17 부동산 규제책이 전격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규제책이 나올 것이다 예견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언론에서도 노출이 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발표된 내용은 기대보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조금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13 대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대책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10시에 엠바고가 열린다. 워낙은 9시에 엠바고가 풀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다려도 안 되고 10시에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10시에 정말 딱 칼같이 10시에 딱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찾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 수요, 특히 갭투자, 지방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비규제 지역에 대한 갭투자를 잡겠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큰 축입니다. 법인 투자. 지금 지방으로 수요가 갔는데 이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법인 투자에 대한 어떤 규제, 제재가 이번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규제하면 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 대출에 대한 부분을 돈줄을 묶는 어떤 규제가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지금 서울의 어떤 재건축이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들이 있고 이슈가 됐던 아파트들이 재건축 진행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따라가는 다른 어떤 아파트들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열기를 시키고자 하는 규제책이 나왔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뭐니 왜 또 가장 중요한 이번에 강력한 내용은 바로 규제 지역에 대한 확대 그리고 강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이죠. 그리고 이제 투기 지역은 더 이상 의미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가 되었나? 추가적으로 된 것에 가장 이제 좀 쇼킹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경기 전 지역이 묶였습니다. 일부 지역을 빼고요. 일부 지역이 꽤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파주, 운정, 파주하고 김포 요 일대가 지금 규제에 안 들어갔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연천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또 들어가지 않았고 동두천이라든지 포천 그 외에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이렇게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양주, 의정부까지. 사실 여기서 제일 아쉬운 것은 고양, 일산 일대인데요. 작년 11월 6일 날 규제가 사실 풀렸던 자리거든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였어요.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고 굉장히 행정적으로 이 어떤 여러 가지 처리하는 데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풀렸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됐구나. 그만큼 강한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인천 지역이 전 지역이 다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전 지역이. 더 놀라운 것은 이번 규제책에서 점프를 한 곳이 있다는 것인데 그건 다음에 대전 지역도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주가 지금 그 방사광 가속기 이것이 사실은 이제 국가의 어떤 핵심적인 연구 시설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방사광 가속기가 지금 청주의 오창에 그 사업지가 건립 후보지로 결정이 지금 되게 되면서 5월에 결정되면서 원래부터 이 충북 부분이 좋았지만 굉장히 더 뜨거워지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규제 지역으로 지방에서는 이름을 올렸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이 전국의 어떤 상승률이 한 3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 보니까 이번에 2계단 점프해서요. 그래서 아예 투기과열지구로 대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다 묶여버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규제가 강하게 묶인 지역이 또 있어요. 바로 인천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입니다.
진짜 좀 센 유재책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남동구 서구, 그리고 여기 이 경기도권에도 하나 있어요. 어디냐? 바로 이 단원구입니다. 단원구. 단원구 어디 갔죠? 안산 단원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에서 그냥 바로 점프해서 아예 안산에서 그냥 바로 이 투기과열지구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가 좀 볼게요. 제가 밀리면서 이 이미지가 밀려졌는데, 자, 지금 일단 보시면은 자, 여기는 군자주공 12단지 선부동입니다. 안산 단원구의 선부동. 지금 이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공급 물량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제 산단의 어떤 그 힘이 좀 빠지고 이런 상황들 겹쳐지면서 사실은 시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 공급 물량 조금 소진되고 또 무엇보다 지금 신안산선이라는 강력한 교통 호재가 뭐 선부동 그리고 월피동부터 해서 고잔 일대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오는, 물론 이제 그 서해선이 이제 그 같이 교차하는 노선으로 공용 노선으로 쓰기는 하지만 양쪽으로 다 이 안산 신안선선을 타고 바로 여의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을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것이죠. 거기에 지금 최근에 재건축한 아파트들 입주하고 또 그 좋은 역세권 입지의 새 아파트들 가격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서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의 시세가 급등을 한 것인데요. 재건축 가능하고 갭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들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군자주공 같은 경우 작년 여름에 지금 매매 가격이 1억이 안 됐었습니다. 15평 기준으로요. 그런데 지금 시세는 2억이 넘어갑니다. 단숨에 100% 상승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뜨거워졌다 보니까 규제의 어떤 직격탄을 맞게 됐고요.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논현동 남동구에 이제 에코 메트로자이라는 아파트인데 메트로 5단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 내도 문의가 많았던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전세 매매 가격이 너무 가깝고 입지적으로는 괜찮은데 팔긴 좀 아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저는 이제 인천, 수원에 대한 전망을 되게 밝게 작년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작년 가을쯤까지만 해도 4억대가 안 되는 지금 30평대 아파트였다가 현재는 5억이 넘어가는 가격에 훌쩍 가격이 뛰어버렸죠. 크게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역시 그래서 규제의 어떤 타격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둔산동입니다. 둔산동의 크루바 아파트인데요. 대전의 상승이 정말 무서웠는데 작년 한 가을 정도부터 해서 지금 무려 한 3억이 올랐어요. 연식도 92년에 지은 아파트인데 너무나 무섭게 뜨겁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예 점프해서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거나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대출의 차이가 있죠.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은 LTV가 이제 60%에서 50%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의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투기과열지구를 묶이게 되면은 더 강해지죠. 뭐냐 하면 조합원 재산투여 금지 제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들어가고요. 재개발 지역은 이제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신청이 들어간 곳들은 관리 처분이 나게 되면 매도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투기과열지구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저쪽에 안양 같은 경우도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서 규제에 대한 강력한 그 직격탄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재개발하는 그 지역들의 어떤 그 지금 진행 속도가 아직 빠르지 않은 곳들은 그 관처가 나게 되면 매도를 못하고, 그다음에 그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제는 조합이 설립돼 버리면 양도를 못하고 쭉 가져가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단박에 지금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두 단계를 그냥 확 승격해버린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집을 실거주를 하시면서 집을 매수하려다가 기회를 놓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규제 지역, 지금 이제 경기,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인천, 저희 청주, 그리고 대전 일대인데요. 세종시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풍선 효과가 과연 어디 갈까? 제가 생각할 때 김포나 파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올해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제 지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갔네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바로 유동성.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LTV, DTI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규제 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내가 지금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집을 산다 하면 무조건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면요. 6개월 안에 들어가야 돼요. 1주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고요. 무주택의 경우는 무조건 입주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1주택인데 갈아타고자 한다면 6개월 내에 들어가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이제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얘기예요. 받을 때. 내 돈이 많아서 담보대출 필요 없다.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받아야 된다면 이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가, 그러니까 KB 부동산이나 이제 KB나 그 한국감정원 시세상 더 높은 금액이 걸리는 시가가 3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예. 여기는 제가 한번 이번 그 정부의 그 정책 발표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긴 하지만 일부러 굳이 아파트라고 명시했다면 아파트가 맞겠죠. 그래서 아파트에 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3억 원에 넘는 그 집을 매입을 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고요. 또 내가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쓰고 있는 상태에서 3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면 전세대출에 대한 회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집에 있다면 쓰지 말라는 거죠. 아니면 전세를 쓰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떤 대출에 대한 부담은 좀 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해보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린다라는 얘기가 돌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느 정도 예측했었던 안전진단에 대한 강화, 안전진단 강화 얘기 나왔고요. 이제 안전진단 그를 검사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군구에서 시도로 승격시켜서 좀 더 탄탄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한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안전 진단으로 해서 지금 통과된 아파트 말고 지금부터 이제 안전 진단 들어가는 것들은 좀 더 촘촘하게 그 속도를 좀 늦춰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연한을 늘리지 않더라도 안전진단을 좀 더 강화시킴으로 해서 속도를 지연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보려는 계획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두 번째 내용이 좀 굉장히 우리가 의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2년 거주 요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분양 신청 받기 전까지 재건축에 대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재건축. 주체가 빠졌네요.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인데, 재건축.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이제 내년부터 조합 설립이 되는 재건축 단지는요, 분양 신청 시까지, 분양 신청까지 2년을 거주를 해야만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제책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언제 내가 분양 신청 전까지는 2년을 이제 살아야 돼요. 그게 연속은 아니어도 되고요. 언제 쪼개서 살아도 합산 기간이 2년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그런 규제책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산시형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 나중에 입주해서 좀 깨끗한 새 아파트가 되면 조금 넓은 면적으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저기에 조합 신청을 받으려면 2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막 4명, 5명이 된다면 당장 그렇게 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은 굉장히 좀
뭐 맞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산시청 같은 경우 아직도 임대사업이 가능한 아파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임대사업 내놓고 장기전으로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면 난 임대사업자 냈는데 저거 지금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과태료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2년 일단 채우고 나서 아파트 되고 나서 또 다시 임대를 또 주라는 것인가? 굉장히 지금 혼란이 좀 생길 수 있는 규제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발표한 뒤에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내일이면 아마 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또 보완 대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라고 또 이제 지금부터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씩 간단하게 한번 짚자고 제가 내용을 넣은 건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랑 증빙자료 제출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그 이상의 지역에서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매매 가격과 상관없이 얼마의 주택을 사느냐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규제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와 더불어서 증빙 자료를 무조건 내야 됩니다. 얼마짜리를 사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집을 사는데 얼마 어떻게 해서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마련한다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고 꼼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없고요. 충분한 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대책의 큰 축인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뭐 예견이 됐었던 일이고요. 많은 분들이 올 초부터 많이 물어보셨었지만 법인 투자는 제가 좀 되도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규제가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 대책이 나왔고요. 모든 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법인 종부세 최고 세율의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최고 세율인 단일 세율이 적용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법인 양도할 때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을 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길게 이 싸움을 하지 마시고 매도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법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이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다 우리가 짚어서 내용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원본을 받아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토교통부에 가시면 그 원본 자료를 한번 열어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 영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수도권, 지방으로 유입됐던 어떤 투자 수요, 갭 투자의 어떤 수요는 좀 차단을 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어차피 규제 지역이라면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지방에서 이제 이런 어떤 가격 상승이 오르는 분위기를 보고 조금은 우리 집값도 오르나라고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속상한 상황이 발생했지 않았나 싶고요. 자, 두 번째는요. 뭐 파주 그리고 김포 일대로 투자 수요가 조금 이동해 갈 가능성이 풍선 효과로 인한 이동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추가 규제는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고 발빠르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비규제 지역을 찾아가시는 것은 또 한 번의 악수를 두는 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심히 접근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이 얘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어떤 계층 간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사다리를 제거했다. 이 정부가 사실은 이걸 원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규제가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사실은 이 부분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뭐 내용이 이거죠. 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 돈이 되면 투자해라. 다시 얘기하면 돈이 없으면 집 사지 말고 돈이 없으면 투자도 하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층 간의 어떤 양극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열려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조금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조금 내 안 되는 돈을 조금 대출을 써서 저기 가보고 싶은, 이걸 매수해보고 내 집을 자산을 좀 가치를 좀 조금 더 불리고 싶은 이런 어떤 서민 수요층들이 사실은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됐다. 이것이 좀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이 정부가 그걸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좀 굉장히 속이 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도권 지방으로 갔던 투자 수요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네, 갈 곳은 이제 서울밖에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규제도 똑같고 하다면 서울에 다시 가야지. 눈 돌릴 곳은 서울이구나 이렇게 되죠. 지금 사실 그리고 수도권 지방 쪽에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서울이 싸 보이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고요. 두 번째, 재건축 시장. 이거는 사실은 좀 단기 악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에 대한 요건도 강화됐고 안전진단의 어떤 요건이 강화되면 재건축 진행 속도가 확실히 지연이 되면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역시 정부가 좋아하지 않나? 여기는 역시 규제의 어떤 그 타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투자 수요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의 악재입니다. 단기라는 건 뭐냐? 장기적으로 보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날개지 무너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단기로는 좀 악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와 또 다른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서울에 이미 고가주택들을 들고 있으신 분들 무슨 상관입니까? 뭔 일 있었어? 대책 발표됐어? 나랑은 상관없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죠. 이미 지금 그 서울의 그 강남의 고가주택들은 다시 신고가로 접근하거나 신고가가 이미 나온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고가주택, 특히나 신축, 준신축 아파트들의 어떤 가격 랠리는 별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 가격에 동참했던 재건축은 좀 차분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꾸준히 그 힘을 계속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지금 이미 우리가 예방주사 많이 맞았어요. 내성이 많이 생겼어요. 이미 약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대책이 나왔지만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짜 많이 경험한 느낌, 많이 체감했던 기분. 왜?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이 규제 대책들이 나왔고요. 그 규제책이 나오고 나면 잠깐 멈칫하던 시장이 폭등하거나 아니면 다시 반등하는 그 똑같은 지금 어떤 장세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번 정책이 굉장히 어떤 지방이나 수도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도 어떤 시장의 큰 힘을 거스르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다시 반등해서 상승 장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가격을 이끌어가는 그 힘, 그 원천을 봉쇄하지 못하면 결국은 시장은 다시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17 대책,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눈앞에 물텀벙이 또 돌뿌리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갈 길을 못 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넓은 평야가 나오고 아름다운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산이 있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단기의 어떤 상황들, 변수들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